어머님, 그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집 얘기 좀 그만하세요. 거긴 절대 안 가요. 며느리 이수연의 독설에 박선희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집을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혐오만 돌아온 거였죠. 엄마, 솔직히 수연이 말이 맞아요. 저도 그 집에 가는 게 창피해요. 그냥 정리하세요. 믿었던 아들 준수까지 며느리 편을 들자 할머니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뉴스 화면 앞에 앉은 이수연과 김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 더럽다던 집에서 100억 원짜리 기적이 터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충격 반전 스토리를 가져왔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박선희 할머니는 며느리 이수연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30대 초반의 이수연은 소파에 다리를 꼰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 올해는 고향집에서 차례를 지내면 어떨까? 박선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시골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이수연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정신 있으세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자고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온수도 안 나오는 그 낡은 집에서요? 이수연의 말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어요. 박선희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준수가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도 있고 내가 손수 가꾼 텃밭도 있어서. 어머님, 제발! 이수연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그 바람에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죠. 제발 그런 시골 얘기 그만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골에서 차례 지냈다고 하면 얼마나 쪽팔린지 아세요? 그리고 요즘 누가 명절에 제사를 지내요? 지금 명절은 다 해외여행 가는 거라고요. 박선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집이 며느리에게는 쪽팔린 존재였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30대 중반의 김준수는 정장 차림으로 퇴근한 모습이었어요. 박선희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준수 씨, 이번 추석 때 고향집에서 차례 지내자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수연이 김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김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수와 수연은 이미 결혼 전부터 명절 제사에 대해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수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골 가서 제사 안 지내요. 차라리 여기서 간단하게 차례 지내면 안 될까요? 여기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제사는 그렇게 쉽게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어머님 솔직히 전 제사 지낼 마음 없어요. 제사 참석도 이제 절대 안 할 거고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여기서 간단히 하고 더 이상 시골집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뭐? 그럼 시골집엔 아예 발도 안 들일 생각인 거냐?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수연이가 불편해해서 못 가겠어요. 충격적인 준서의 말에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준수가 이렇게 나오리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평생을 키워낸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거든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어머니, 이참에 시골집 정리하시고 여기로 오세요. 거기 팔면 여기서 작은 집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 나 혼자라도 제사만큼은 지낼 거다. 어머님 저 없이 혼자서 무슨 차례를 지내요? 정말 차례를 지내시려면 여기서 대충 하시면 되잖아요. 대충이라고? 이수연의 말이 박선희 할머니의 마음에 독이 된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50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셨던 제사마저 대충 지내자고 하다니 김준수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제사를 지내셔야겠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사를 오라고? 박선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집을 버리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어머니. 그 집 팔고 오세요. 그럼 우리도 자주 뵐 수 있고 좋잖아요. 이수연의 말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시골집을 팔면 제법 큰 돈이 될 테고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집을 구하면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박선희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터는 아주 오래전 선희의 아버지께서 정착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자라고 남편을 만나 함께 살던 추억,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50년간 쌓아온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남편과 함께 다시 집을 지은 게 지금의 집입니다. 선희한테 그 집은 삶 자체였죠. 그 집은 너네 아빠와 공들여 지은 집인데 박선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니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이미 죽은 사람 얘기는 그만하시고 현실을 보세요. 그 낡고 더러운 집에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낡고 더럽다고? 이수연의 잔인한 말에 김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요. 혼자 그런 시골에서 사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근처에 병원도 없잖아요. 그날 박선희 할머니는 말없이 집을 나섰어요. 손에 들고 온 선물 보따리만 덩그러니 놓인 채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받은 건 이런 모욕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고향집이 가족들에게는 더럽고 창피한 곳일 뿐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기차를 타고 가평으로 내려가면서 박선희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그 집이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곳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경기도 가평군의 작은 마을, 밤 10시가 넘어서야 박선희 할머니는 집에 도착했어요. 50년 된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지저분하다고 해도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절대 이곳을 버릴 수 없지. 혼잣말을 하며 마당에 발을 디딘 순간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 냄새를 맡았어요. 바람이 없는 밤이면 더욱 진하게 풍기는 뭔가 독특한 향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냄새라고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고향의 냄새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박선희 할머니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생활 습관이었거든요.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집 안팎을 정리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뒷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펴보는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집 텃밭보다 이곳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유난히 싱싱했거든요. 특히 뒷마당 한쪽 구석은 겨울에도 땅이 따뜻해서 다른 집에서는 시들어버린 배추가 이곳에서는 파릇파릇하게 자랐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잎을 쓰다듬었어요. 예전부터 봐온 광경이었지만 여전히 신기했거든요. 이웃들도 종종 부러워했어요. 마을 이장 김득수 씨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어요.
일흔 중반의 김득수 씨는 박선희 할머니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이었죠. 선희 씨네 텃밭은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비료를 다른 걸 쓰는 거야. 같은 씨앗 심어도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자라더라고. 이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비법이랄 것도 없어요. 똑같이 씻는 것뿐이에요. 응, 산책 나왔다가 근데 서울 다녀왔다며. 아들 며느리 잘 지내고? 김득수 씨의 질문에 박선희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네, 잘 지내요. 그나저나 선희 씨 집은 정말 신기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복받은 자리라니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이 집터는 뭔가 특별하다고. 김득수 씨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였거든요. 집안 어른들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달라였어요. 이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그러셨어. 이 집은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여름에도 선선하고 겨울에도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한여름에도 뒷마당은 다른 곳보다 시원했고 한겨울에도 집 앞마당은 다른 집보다 따뜻했어요. 특히 지하수 시설이 있는 뒷마당 쪽은 사계절 내내 온도가 일정했죠. 선희가 오전 내내 텃밭을 가꾸고 난 후 허리를 피자 누군가 찾아왔어요. 선이야, 우리 왔다. 서울 잘 갔다 왔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동네 오랜 친구들이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다들 결혼 생활은 타지에서 하고 나이 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들이었어요. 지금은 같이 점심도 먹고 담소도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 왔다고 이장님이 그러시더라. 그래서 순자 불러서 같이 점심이나 먹으려고 비빔국수 싸왔는데. 좋지? 선이야 서울 갔다 온 얘기나 해봐. 준수는 잘 있고? 며느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명숙이와 순자가 그런 모습에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뭔 일 있었구나. 그러네 어쩐지 서울 갔는데 이렇게 일찍 올 리가 없지. 난 더 있다가 올 줄 알았거든. 너 서울 가서 아들 부부 만난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더니 받기는 하더냐? 요즘 애들 시골에서 온 건 바로 쓰레기통으로 넣는다는데. 그래, 제 마당에서 키운 야채들로 장이며 반찬들 다 싸갔는데 그것 다 어떻게 됐으려나. 탁탁.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해봐. 전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야, 난 준수가 그럴 줄 몰랐네. 아니, 자기 엄마보다 마누라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낸 집인데 결혼했다고 단박에 없앤다고? 그래, 나도 많이 들었어. 매년 한 집 걸러 제사 없앤다고 난리더라. 그러니 이 시골집에 제사 지내러 오겠어? 아니 근데 준수는 며느리랑 여기 한번 와보긴 한 거야. 응. 그럼 오긴 왔지. 결혼 전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아마 수연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처음 이 집 문에 발을 들였던 순간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만 자랐던 애라 이런 시골은 생소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준수의 목소리에 방문을 활짝 열고 성급히 나갔습니다. 35살까지 혼자 지낸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며느리를 맡게 되다니.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주 내내 할머니는 며느리를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집 안팎을 말끔히 청소하고 마당에 잡초도 뽑고 방 하나를 새로 정리했어요.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들을 골라내고 시장에 나가서 좋은 고기도 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차 타고 오는데
힘들었죠? 어여 들어와요. 거실에 들어서자 이수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50년 된 집이라 그런지 기둥이나 마루가 조금 낡아 보였죠. 하지만 박선희 할머니가 정성껏 치워놓아서 깔끔하기는 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즈넉한 집이네요. 이수연의 말에는 미묘한 혐오감이 묻어 있었어요. 좋다는 건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애매했거든요. 좀 낡긴 하지만 나름 정이 많이 든 집이야. 우리 준수도 여기서 자랐거든. 박선희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이수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대신 김준수가 어머니를 도왔죠. 수연아, 어릴 때 추억이 많은 집이야. 마당도 넓고 좋지? 네, 넓기는 하네요. 이수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그다지 감흥을 받지 못한다는 게 느껴졌죠.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수연이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만 젓가락을 드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위생 상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 우리 집에서 기른 거야. 농약도 안 치고 정성껏 키운 거니까 맘껏 먹어라. 박선희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말했지만 이수연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드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물은 어디서 드시는 거예요? 지하수야. 우리 집 지하수는 정말 맛있어. 한번 마셔봐. 할머니가 지하수를 떠다 주자 이수연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해졌죠. 어머님, 이거 수질 검사 안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냄새 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수연의 말에 박선희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평생 마셔온 물인데 이상한 냄새라니. 냄새. 무슨 냄새. 그리고 내가 평생을 먹어도 다른 없었어. 이상한데 뭔가 계란 삶을 때 나는 냄새 같은 게요. 이 집 전체에서 나는 것 같은데. 김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어릴 때부터 느꼈어. 다른 집과 뭔가 냄새가 다르긴 해. 난 다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만 나더라고. 박선희 할머니는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답했어요. 아, 그건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거야. 시골집은 다 그런 냄새가 나는 법이지. 하지만 이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냄새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마당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텃밭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배추는 정말 달아. 김장할 이걸로 담그면 정말 맛있거든. 그리고 저기 고추도 보렴. 얼마나 빨갛고 예쁜지. 네,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수연이 답은 했지만 흙이 묻을까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와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농사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죠. 어머님 차를 오래 타고 와서. 그런데 화장실이 어딘가요? 화장실. 저 뒤로 돌아가면 된다. 뒤요? 어디요? 수연이 집안이 아니라 집 뒤를 가리키자 잔뜩 당황하여 준수를 쳐다보았다. 아, 수연아, 여긴 시골이라 화장실이 밖에 있어. 볼일 보고 손은 수도가에서 씻으면 돼. 준수의 말에 수연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아. 어떻게 밖에 있어? 수연의 말에 준수와 저는 난감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았으니 서울서 자란 수연이 당황할 수밖에요. 잠시 밖에서 나갔다 온 수연은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빛은 사색이 된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죠. 아마 그때부터 싫어했나 봅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박선희 할머니는 집 뒤편에 있는 지하수 시설을 점검했어요. 확실히 얼마 전부터 물이 잘 안 나왔거든요. 이참에 화장실과 지하수를 한번 손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설치한 시설이었는데 가끔 물맛이 달라질 때가 있었거든요. 펌프 주변을 살펴보는데 예전부터 느꼈던 그 독특한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여긴 더 진한 냄새가 나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마치 계란 삶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독특한 향이었어요. 바람이 없는 날이면 집 전체에 그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다음 날 마을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는 모임이었거든요. 7명의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수다를 떨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선이야, 너희 집 배추 올해도 정말 잘 됐더라. 어떻게 기르길래 그렇게 통통하고 달아?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정금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도 정정하셨거든요.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키웠을 뿐이에요. 아니야,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어. 같은 마을인데 너희 집만 유독 채소가 잘 자라잖아. 다른 할머니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맞아. 선인의 집은 예전부터 특별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 집은 명당 자리라고. 맞아, 그 이상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안 사서 골치였는데 선이 아버지가 다 샀잖아. 거기 땅 다 파서 농작물을 키웠는데 세상 그렇게 잘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 완전 금싸라기 밭이었다니까. 맞아, 완전 버려진 땅이었는데. 선이 아버지가 터를 보자마자 사겠다고 많이 말렸다고 했지. 아마 뭐하러 사냐고. 근데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하더래. 그래서 선이 집이 제일 끝에 있잖아. 아무튼 그때 너희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었어. 그거 소장료만 해도 엄청날걸?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며 박선희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의 집이 특별한 걸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일까?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와서 뒷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지하수 시설 주변의 잔디가 다른 곳보다 훨씬 푸르렀거든요. 가을인데도 마치 봄처럼 싱싱했어요. 언제 봐도 신기하네. 정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잔디를 만져봤어요. 다른 곳보다 따뜻했어요. 마치 바닥에 온돌이라도 깔린 것처럼 말이죠. 저녁 6시쯤 동네 개들이 뒷마당으로 모여들었어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많이 왔네요. 5마리나 되는 개들이 지하수 시설 주변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너희들도 이곳이 좋구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개들을 바라봤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민감해서 좋은 곳을 잘 알아낸다고 했거든요. 밤 8시가 되자 마을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박선희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서울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이곳에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할머니는 뒷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곳에서만큼은 어렴풋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생명력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다시 한번 뒷마당을 둘러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는데 지하수 시설 위쪽으로 희미한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뭐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착각이었나 싶어서 고개를 저었지만 뭔가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꿈에서 할머니는 어릴 적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이야, 우리 집은 특별한 집이야. 언젠가는 그 특별함이 드러날 날이 올 거다.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정말로 이 집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추석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때 준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런데 엄마 이번 추석 말인데요. 김준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박선희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함께 차례를 지내자는 말일까 싶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수연이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추석인데 여행을? 할머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도 가고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정말 차례는 안 지낼 생각이냐? 저희끼리 간단하게 할 거예요. 김준수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제사를 혼자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혼자서라도 지낼게. 엄마,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없는데 엄마 혼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난 내가 없어도 지낼 거다. 넌 처가랑 여행을 가든지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전통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추석 당일 박선희 할머니는 정말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시아버님과 남편을 위한 소소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했어요. 아버님, 여보, 올해는 혼자 차례 지내게 되었어요. 준수가 바빠서 못 왔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따라 당신이 참 많이 보고 싶네요. 차례를 지내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외로운 추석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준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주도 잘 도착했어요. 추석 잘 보내세요. 사진도 한 장 첨부되어 있었는데 김준수와 이수연이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 후 김준수가 혼자서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 할머니는 반가웠지만 며느리가 함께 오지 않은 게 아쉬웠어요. 수연이는 왜 안 왔니?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리고 김준수가 말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서울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또 그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솔직히 말하면 수연이 친구들이 시골 시어머니 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희 할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창피한 존재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는 다들 도시에 살잖아요. 시골에 사는 게 좀 뒤처져 보이나 봐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너희 체면 살리자고 내가 이사를 가야 하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골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여긴 내세울 것도 없고요. 다들 어머니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아무런 말도 못해요. 텃밭 키우세요 이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저희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너희는 시골집이 창피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창피한 거구나. 그럼 내가 서울 가면 그땐 뭐라고 말할 거니? 정작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왔던 이 터를 정말 떠나야 한다는 거니? 너도 생각해봐. 내가 거기 가서 혼자 뭐 하겠니? 답답한 아파트 안에서 너만 기다리고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있고 수연이도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 엄마도 거기서 찾아보면 어르신들이랑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어르신 프로그램도 많고요. 맨날 텃밭만 가꾸는 이런 시골집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엄마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동네고 편의시설 병원도 다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여기서 혼자 지내시다가 아프면 어떡하실 건데요?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머니가 아플 때를 생각해서 저희 옆으로 모시고자 하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이해 못 해주세요? 제가 혼자 있는 어머니 걱정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홀로 계신 엄마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장인 장모님은 같이 계시지만 엄만 혼자잖아요. 제가 옆에서 엄마 보살펴 드릴게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김준수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서울로 와서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면 돼요. 그럼 수연이 친구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시골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김준수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준수야, 내 말 뜻은 잘 알겠어. 날 걱정하는 내 맘도 안다. 하지만 준수야, 내 아버지와 함께 지은 집이기도 하고 엄마 어릴 적부터 살던 집이야. 엄마 여기 못 떠나. 하아, 엄마.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는 그만하세요. 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김준수의 차가운 말에 할머니는 더욱 상처를 받았어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마저 이해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김준수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말이 할머니를 더욱 슬프게 했어요. 엄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랑 수연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혼자 남은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내가 애들 채면 생각해서 서울로 가야 하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수연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다음 주에 저희 회사 사람들이 근처에 놀러 간대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시골 시어머니 뵈러 간다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 사람들 앞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어머니 있다고 하기가 너무 창피해서요. 이수연의 직설적인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사는 건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요. 수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해 봤니?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이 다 서울 강남에 사는 시어머니들 자랑하는데 저만 시골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전에 준수 씨가 가서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도 들어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이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에 독이 된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또 이사 오란 소리니? 어머님께서 서울로 이사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럼 저도 당당하게 시어머니 자랑할 수 있고요. 이수연의 말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요구라는 듯이 말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니? 솔직히 제가 창피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이 양보해 주시면 될 걸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도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은 숨겨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동네 이장 김득수 씨가 찾아왔어요. 선희야, 무슨 일 있나?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장님, 아니야, 뭔가 있어 말해봐. 김득수 씨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장님, 내가 정말 창피한 사람일까요? 무슨 소리야? 너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나를 시골에 산다고 창피해해요. 김득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 애가 정신이 있나? 아들도 며느리 편이에요. 서울로 이사 오라고 해요. 선희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너는 이 동네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감사해요, 이장님. 김득수 씨의 위로에도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뒷마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이 땅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뒷마당 지하수 시설 근처에서 평소보다 더 진한 냄새가 났거든요. 마치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시설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빨리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김준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무슨 결정? 서울로 이사 오는 거요. 박선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걸까? 좀 더 시간을 줘. 엄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이제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고통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로부터 한 달 후 준수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승진을 하게 됐어요. 정말이니? 축하한다, 준수야. 박선희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잠시 잊혀질 만큼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 축하 모임을 하는데 엄마도 오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았다는 자리에 가고 싶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 어디서? 이번 토요일 오후에 강남 호텔에서 해요. 정장으로 입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할머니는 설렜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달래지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박선희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검정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죠. 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직접 담근 김치와 집에서 키운 배추로 만든 반찬들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서울에 도착한 할머니는 호텔을 찾아갔어요. 화려한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웠거든요.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김준수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가자 김준수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축하한다. 준수야,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하자 김준수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수연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경악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해 주시지. 이건 뭐예요? 준수가 초대해줘서 왔어. 그리고 이건 선물로 김치랑 반찬 몇 가지 해왔단다. 그 순간 이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준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죠.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김준수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어머니를 초대했는데 아내가 이상하게 반응하니까 말이에요. 수연아, 우리 엄마인데 당연히 와야지. 지금 회사 임원들도 와 있는데 이수연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어요.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님, 저기 저희가 인사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저쪽 구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져오신 건 저 주세요. 이수연이 할머니를 연회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어요. 마치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박선희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알겠어. 너희끼리 인사하고 와.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자신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김준수의 동료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어머니시죠? 네, 맞아요. 어머님은 어디에 사세요? 정중한 질문이었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이수연이 시골이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가평에서 살아요. 아, 가평이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살기 좋겠네요. 그 동료가 호의적으로 반응하자 할머니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수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수연이 할머니를 더욱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님, 제발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부장님도 와 계시고 임원분들도 와 계신데 어머님이 시골에서 사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수연의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니. 나는 그냥 인사만 한 것뿐이야. 어머님, 제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 김준수가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부장님이시고, 하지만 이수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좀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집으로 모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할머니가 일어서려 했지만 이수연이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어머님, 정말 피곤해 보이셔서 그래요? 여기서 잠시만 쉬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본 김준수의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오셔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수연이 어색하게 둘러댔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였어요. 잠시 후 회사 임원 한 분이 김준수에게 다가왔어요. 김 과장,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인사드리고 싶은데. 아, 저기 계십니다. 김준수가 할머니가 앉아 있는 구석을 가리키자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수 씨가 정말 좋은 직원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은 평소에 뭐라고 지내세요? 그 순간 이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농사 짓는다고 말할까봐 걱정됐던 거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했지만 임원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디에 사세요? 가평에. 아, 전원생활 하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임원이 웃으며 말하자 이수연이 급하게 나섰어요. 부장님, 저희 어머님이 좀 피곤하시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푹 쉬세요. 임원이 돌아간 후 수연이 얼굴이 굳어진 채 할머니에게 독사처럼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모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희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의 승진을 축하하러 온 자신이 불편한 존재라니. 수연아.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준수 씨나 저나 입장이 곤란해져요. 이수연의 직설적인 말에 할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그때 김준수가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아들이라도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기대했죠. 준수야, 하지만 김준수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엄마, 수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널 축하하러 온 건데.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집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박선희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자신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숨겨야 할 존재였던 거예요.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조차 방해가 되는 존재였죠. 알겠다.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택시비 드릴게요. 이수연이 돈 봉투를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나서려는데 이수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독이 된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세요. 아니면 아예 아예 뭐, 아예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한 거절 선언이었거든요. 김준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박선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나왔는데 쓰레기통 옆에 자신이 싸온 김치통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받은 건 이런 모욕이었다고.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니. 기차를 타고 가평으로 돌아가는 내내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어요. 텅 빈 집이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마지막까지 기다릴 건 내가 잘못이었나 봐요. 눈물이 쏟아져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말해요. 그날은 내 아들 준수마저도 너무 미웠습니다. 그날 밤 김준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은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미리 연락 주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준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아직 모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준수야. 엄마, 지금 바쁘거든요? 그 순간 박선희 할머니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어요. 바쁘다고? 바빠서 내 어머니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니?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다 들려요. 들으면 어때? 나는 내 엄마야. 50년을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나를 창피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시골에서 산다고 부끄럽다고? 엄마, 지금 여기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그런 어머니를 너는 숨기려고 해? 창피하다고 해? 내가 언제 내게 부끄러운 일을 했니? 김준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울분 섞인 목소리에 압도된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고? 수연이 눈치 보느라 힘들겠지. 근데 나보다 더 힘들다고? 자식한테 버림받는 어머니보다 더? 수연이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할머니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준수야, 똑똑히 들어. 나는 앞으로 너희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창피하다면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해라. 마누라 체면 때문에 엄마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나도 이제 너희한테 지쳤어. 박선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한 후에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김준수가 다시 걸어온 전화였지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키워낸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절망과 모욕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이 집 땅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뒷마당을 둘러보던 할머니는 지하수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걸 발견했어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20년 된 시설이라 그런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았어요. 이거 참. 하필 이런 때에. 동네 이장 김득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어요. 이장님. 지하수 시설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새로 파는 게 나을 거야.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더 깊이 파면 물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럼 업체 좀 소개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아는 데가 있으니까 불러줄게. 이틀 후 지하수 전문 업체에서 직원들이 왔어요. 40대 중반의 현장 소장이 상황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완전히 새로 파는 게 좋겠어요. 더 깊이 파면 수량도 많아지고 수질도 좋아질 거예요. 얼마나 깊이 파야 해요? 기존보다 2배 정도 더 파야 할 것 같아요. 한 30m 정도? 박선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고쳐야 할 일이면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사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어요. 굴삭기가 들어와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기계 소리가 요란했지만 할머니는 참았어요. 화요일 오전 10시쯤 갑자기 현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뭐지? 굴삭기 기사가 작업을 멈추고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도 궁금해서 다가갔죠.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 할머니가 놀라 되물었어요. 지하수는 차가운 게 당연한데 뜨거운 물이라니. 소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현장 소장이 달려와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치익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어요.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주변이 뿌옇게 변했고 코끝을 찌르는 독특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 인부가 손을 담갔다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건 그냥 물이 아닙니다. 뜨겁습니다. 온천수예요.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어요. 평생 버려진 땅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곳에서 진짜 보물이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물이 뜨겁습니다. 이건 지하수가 아니라 온천수예요. 대박입니다. 온천수요? 온도를 재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분명 온천수예요. 냄새도 특이하고. 그 순간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독특한 냄새를 떠올렸어요. 온천수? 바로 이거였구나. 할머니, 혹시 평소에 이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 난 적 없어요? 있어요. 이 냄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나던 냄새예요. 현장 소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확실해요. 온천수 맞습니다. 할머니, 대박 나셨어요. 온천수가 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요즘 온천 개발하면 돈이 엄청나요. 특히 서울 근처면 더더욱이고요. 온천이 나오는 리조트로 개발이 되면 엄청 좋은 거죠. 할머니, 이제 돈방석에 앉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현장 소장이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온천 전문 업체에 연락해야겠어요. 정확한 온도랑 성분을 분석해 봐야 해요. 그날 오후 온천 전문가들이 몰려왔어요. 온도를 재보니 60도가 넘었고 성분 분석 결과도 온천으로 확정됐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온천이에요. 수량도 풍부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개발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은 될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50년 동안 발밑에 있던 게 100억짜리 온천수였다니. 목요일 아침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어요. 온천 발견 소식이 알려진 거였죠. 할머니,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규모의 온천이 발견된 건 처음이라서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말했어요. 내일 뉴스에 나갈 예정이에요. 아마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집 밑에 온천이 있었대. 100억짜리라고 하네. 아버지 꿈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계속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독특한 냄새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다니. 금요일 저녁 9시 KBS 뉴스에서 할머니 집이 나왔어요. 가평군의 한 주택에서 대규모 온천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온천의 가치를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보던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10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는 이수연과 김준수가 뉴스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여보, 저거 우리 어머님 집이야. 이수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준수도 화면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어머니 집이 맞았어요. 지금 100억 원이라고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빨리 어머님한테 전화해봐, 빨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시골집이 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니. 김준수가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며칠 전 통화에서 한 말을 기억했거든요. 앞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아,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이수연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피하다며 무시했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100억 원의 주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박선희 할머니도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유는 달랐죠. 50년 동안 숨어있던 보물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는 기적 같은 현실 때문이었거든요. 뉴스가 나간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박선희 할머니의 집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온천 개발 업체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몰려든 거였죠. 할머니, 온천 개발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와 상담해 보시죠. 할머니, 저희가 최고 조건으로 제안 드릴게요. 여러 업체 대표들이 앞다투어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아직 결정할 게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 와중에 김준수와 이수연이 급하게 차를 몰고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거였죠.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창백했어요. 어머님, 이수연이 급히 달려와서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너희들이 어쩐 일이니? 박선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뉴스 봤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골집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김준수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누가 알았겠어요? 너희들은 몰랐겠지. 이 집이 더럽고 창피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할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업체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집안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
할머니가 차갑게 물어보자 이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수가 대신 나섰어요. 엄마,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니? 그게 준수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훌륭한 분이라고. 며칠 전에는 더러운 시골 할머니라고 하지 않았나? 누가 나에게 말이라도 시킬까? 전전긍긍하던 애가 너 아니었니? 할머니의 말에 이수연은 더욱 위축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철없었다고. 박선희 할머니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준수야, 너희들이 지금 사과하는 이유를 내가 모를 것 같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온천이 나와서 100억짜리 집이 되었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 아니니? 할머니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김준수와 이수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니? 어제까지도 이 집이 더럽다고 생각한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냐? 이수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일어나라.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니? 솔직히 말해보렴. 만약 이 집에서 온천이 안 나왔다면 지금도 나를 창피해했을 거고 이렇게 너희들이 내 앞에 있지도 않겠지. 그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박선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라. 엄마! 난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들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이야. 김준수가 절망적으로 매달렸어요. 엄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라고? 그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너희들 체면이지. 내가 아니잖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이수연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님, 저희 진짜 변했어요. 변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난 나대로 살면 되지 않겠니? 그날 너희들이 날 내쫓던 그 호텔에서 우리 관계는 끝이었다. 온천만 아니었다면 이곳은 쳐다도 보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찾아온 모습이라니. 돈이란 게 참 우습구나. 어머님, 그때 마당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대한온천개발 대표이사 박민수입니다. 박선희 할머니가 나가서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온천개발건으로 상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최고 조건으로 제안 드릴 수 있어요. 박민수 대표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총 개발비 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고 할머님께는 토지 매입비 100억 원과 향후 수익의 30%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수와 이수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박민수 대표가 명함을 남기고 돌아간 후 김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시 생각해 주세요. 김준수의 마지막 부탁에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떠난 후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시골 할머니였을 때의 모습이 우리 아들과 며느리의 참 모습이겠지. 일주일 후 박선희 할머니는 온천 개발 계약을 체결했어요. 조건은 토지 매입비 100억 원과 향후 수익 분배였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 온천의 이름을 진실한 사람들의 온천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개발업체도 할머니의 뜻을 존중했어요. 6개월 후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온천 리조트가 들어섰어요.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진실한 사람들의 온천 박선희 할머니가 50년간 지켜온 터전에서 할머니는 리조트 근처에 새로 지은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었어요. 동네 이웃들과 함께 말이죠. 김득수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따라와서 새로운 마을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마을 어르신들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천 목욕탕을 리조트에서 흔쾌히 만들어주셔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이야, 정말 잘했어. 그런 자식들한테 줄 필요 없어. 맞아. 맞아 돈 보고 달라붙는 가족이 무슨 가족이야.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에 할머니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한편 김준수와 이수연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100억 원을 받았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식이. 친구들과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이수연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시어머니를 스스로 잃어버린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1년 후 김준수가 혼자서 온천 리조트를 찾았어요. 멀리서 어머님의 모습을 봤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준수를 불렀습니다. 준수야,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까칠해졌구나. 괜찮니? 예, 저 근데 저희 어머니 잘 지내시는 거죠? 멀리서 봐서 잘 안 보이니? 전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졌다. 너랑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이 죽더니 이제 좀 편해지는 것 같다. 그때 네 엄마 말도 못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니? 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렇게 모른 척하진 않을 거다. 저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려요. 이놈아, 진작에 이럴 것이지. 이제야 준수답구나. 근데 이장님, 저희 엄마 진짜 다 기부하신 거 아니죠? 생활하실 건 남겨놓으신 거죠? 다 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진짜요? 그래도 조금 남겨놓으시지. 네, 엄마 생활할 거 없을까봐 그래. 네. 너 모르는구나. 내 엄마 통장에 매년 돈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부터 끝까지 너네 딴 거 몰랐구나. 저게 다 저희 땅이라고요? 이거 너네 외할아버지가 이 땅 다 사서 저 끝에다 집을 지으신 거잖아. 근데 저희 한 번도 여기다가 농사 짓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지. 매년 이 큰 농지에 소장료가 나오고 있잖아. 이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받아왔다고 생각해봐. 너네 엄마가 텃밭만 키우고 왜 일을 안 하겠니? 설마. 너네 엄마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진 않았어. 소장료로 나온 돈의 3분의 2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매년 익명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진짜 가부는 너희 엄마였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왜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거죠? 전 여태 어머님이 힘들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너네 외할아버지, 아빠를 생각해 보렴. 두 분 다 검소하신 분들이셨다. 돈 있다고 자랑도 안 하시는 분들이고, 선대부터 해오신 기부 일을
너희 엄만 쭉 해오신 거야. 그러니 엄마 생활비 걱정은 마라. 혼자 충분할 테니. 준수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시골의 할머니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일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끼고 아껴 검소하게 생활해온 어머니의 모습에 준수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자랑해도 모자랐는데 창피하다고 숨기기만 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가 계신 방향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멀리서 준수의 모습을 확인한 선희는 가슴속 깊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겠지?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영정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돈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런 진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선희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어요. 매일 아침 온천에서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어르신들이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봉사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그 어떤 화려함보다 소중했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거든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이것이 박선희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증명한 진리였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온천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집 크기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선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